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북한군사연구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5분 정도, 9시부터 1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관련 내용을 언급을 한 것이 굳건한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에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당선 후에 이렇게 첫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많이 나누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통화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핵심은 좀 짚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미 관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아젠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인데 그 두 부분을 다 양국 정상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공식 발표에는 다 자세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양국 간의 공조를 잘 해나가자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박사님께서는 첫 통화였기 때문에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국무부를 통해서 일단 요청을 받고 좀 공식적으로, 그리고 인수위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통화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국무부가 당선자를 인정을 하지 않고 협력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통화한 거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통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한 10분 정도 미리 통화를 하긴 했지만 그때도 동맹으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같이 대응하자.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만나자. 요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도 중요한 얘기들은 다 짚어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불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에 따르자면 로건법이라고 있어요. 네.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을 한 상황에서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대외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미국의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현장 행보를 했는데 그곳에 헌화를 하러 간 그 장소가 또 마침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였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과 또 아무래도 그 통화를 하면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첫 장소가 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던 것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재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마침 날짜가 제가 여기까지 넘겨짚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제 이제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아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네. 하는데 물론 통상적으로 유럽을 더 먼저 하긴 합니다만 어쩌면 아시아 정상들과 통화하는 이 날짜를 어쩌면 재향군인의 날과 연동시켜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와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이제 첫 대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얘기할 거리도 마땅치 않고 하는데 서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한국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피를 나눈 그런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양국 간의 양국 정상 간에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면서 또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화 얘기를 다시 해주셔서 질문 드리는 건데 선후 관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 전화가 있기 전부터 스가와 먼저 통화하느냐, 문 대통령하고 먼저 통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러 언론들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 먼저 전화를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유럽이 아시아보다 더 중요하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미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어떤 외교적인 경로,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반영이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을 항상 먼저 찾는 것이고요. 아시아에서도 항상 그 일본이 뭐 전통적으로 지난 냉전 시기에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인 동반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의례적으로 먼저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도 뭐 지금 우리 아까 김진아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스가 총리와는 한 10분 정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는 한 15분 넘게 했다고 하니까 예. 그 시간 분량으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마 지금 뭐 미일간에는 그렇게 큰 현안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그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반도가 그래도 좀 더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첫 행보로서 미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공식 행보를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첫 행보여서 좀 많은 집중이 됐었습니다만 이 외부 행사를 하는 것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식 행보를 계속 끝날 때까지 좀 이어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였다. 뭐 이런 언론의 해석도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향 군인의 날은 이제 기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온 건데 그 전에 뭘 했느냐 보면은 골프 투어를 2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TF 구성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침묵을 하면서 골프를 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대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유엔 참정용사 그 묘지 방문은 사실은 이게 11월 1일이 재향 군인의 날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유엔 참정용사를 기리는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기 부산에는 유엔 묘지가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묘지가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연방에서 이날을 기념을 해서 부산을 향해서 이제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아마 그런 계기를 좀 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본 그 보도를 보면 10여 분간 정면만 비우는 과정에서 정면만 응시했다. 그리고 원래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다가가서 막 얘기하는 걸 되게 즐겨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박사님의 마지못해서 나왔다라는 분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제 분석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트럼프한테 좋다고 아마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실수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리고 이런 말실수들 때문에 지금 공화당 쪽이 사실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잠잠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뭔가 언급을 하는 것은 대선 이후에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공화당 내에서의 인물들의 불복 관련된 그 언급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그 불복이 늘어났다고 그 해석하는 것보다는 네. 아마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이번 선거 말고 다음 선거에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어떤 득표력 이런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공화당에서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 또 다른 여타 뭐 상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여기서 척을 지게 되면 나중에 공화당 내에서 경선이라든지 또 선거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동원했던 이런 표들의 상당 부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뭐 그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그런 행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의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정권을 같이 운영한 사람들로서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먼저 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아마 그 본인들은 좀 기다리고 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상원 의원 선거에 대해서 아직 네, 결과가 다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상원 의원 자리에서 거기에서 다수당을 뺏겨버리면 공화당이 다음 이제 대선에서도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지아에서 지금 다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과반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에 따라서 예. 지금 2석을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50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48표이란 총 말이에요. 100석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 민주당의 그 2표가 다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50대 50이 됩니다. 네. 50대 50이 될 경우에 이제 결정 투표를 누가 하게 되냐면 이제 다음에 차기 부통령이 될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이제 결정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표를 계속 몰아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지금 이 두 좌석을 어떻게든 다 뺏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사활적인 그런 총 에너지를 다 이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원 대표인 맥코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 이 두 좌석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대표직을 좀 내어놔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총출동을 해서 지금 불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게 다시 투표를 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월 1월 5일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불복 의사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일단 선거를 하는 그 당시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 지금 아마 두 표를 다 민주당에게 넘기긴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은 아마 투표율도 조금 낮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화당 쪽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좀 가져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불복 움직임의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그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면 퍼스트 레이디들끼리도 뭐 전화 통화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한 이후에 관련해서 국방부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교안보 쪽, 안보 쪽 공백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 아까 퍼스트 레이디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게 예. 당사자들이 승복을 안 하는데 사실 그 부인들은 뭐 투표로 선출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는데 영부인이 먼저 승복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흑인 폭동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을 동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에스퍼 장관이 이제 이걸 막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군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랜 전통과 명예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을 때 육사 출신인 에스퍼 장관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됐었을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선거가 끝나면 경질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경질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고위직들도 지금 사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 미국의 국방부가 이거 앞으로 트럼프 임기 이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뭔가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현상 유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그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먼저 팀을 꾸린 게 코로나19에 대한 그렇습니다. 팀이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인 방점을 좀 먼저 찍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고 문 대통령이 이걸 적절히 의제로 좀 활용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미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방역에 힘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 스스로도 제일 아젠다가 코로나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한국의 사례,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서 한국이 지금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통령으로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면서 미국도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또 역시나 이제 서로 지금 다른 위치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로 하는 어떤 북한과의 대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의 이런 둘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또 서로 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북한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제안은 했었어요. 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것인데 일단 정부가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한 사정을 봤을 때도 코로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격리뿐만이 아니라 북중 간의 그런 모든 무역이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주변국들이 사실은 다 안정이 되어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시급히 북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뭔가를 요청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꺼번에 좀 들긴 합니다. 예. 북한은 사실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의견이 표출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보시고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표현이 있겠습니까? 한 두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세계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안면 몰수를 하게 되면 아마 본인도 좀 체면이 손상이 될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쌓았던 우정 이런 것들도 아마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인민들 보기에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위를 이렇게 과시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아마 좀 멋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차피 북한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 지나갔고 시간도 없고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일단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한다든지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대북 정책을 바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전략 수립에 아마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지금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북한이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중재가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과거 싱가포르 합의 때도 그렇고 남북이 먼저 움직여야 북미회담은 좀 성사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종합해서 좀 말씀 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정부는 좀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현상 유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조건에 의거한 이 조건이란 건 확실한 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검증에 의거한 단계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캠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에 뭔가 대화를 하기보다는 동맹들과 먼저 대화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먼저 어떤 식의 접근이 가장 바람직한지 분명히 실무선에서 얘기가 오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게 북한이 뭐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이라는 걸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상대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도 계속 상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계속 이 대화에 관여를 할 거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자 회담에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13 합의나 213 합의를 사실 북한과 미국을 다니면서 한국이 이 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앞으로 한국이 계속 수행을 한다면 충분히 계속 이 대화 모멘텀을 조금 2018년과 19년의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북한군사연구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